아무리 체력이 고갈되고 지친 날에도 토트넘의 승리 요정 역시 손흥민입니다. 브렌트퍼드 원정에서 승리를 따낸 손흥민의 맹활약, 굉장히 힘들어 보였지만 결국엔 두 골을 창출해낸 그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 토크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는 한국 시간 2일 밤에 시작된 경기였고요. 브렌트퍼드 원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7경기 무승, 1무 6패였죠. 특히 최근 4경기 연패였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앞선 유로파리그 승리까지 포함한다면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라는 또 기분 좋은 흐름이 됐고요. 자, 리그를 보면 16위로 잠깐 추락했다가 그나마 15위로 상승하면서 진짜 조금만 연패 더하면, 한 3연패만 더하면 강등 아니야? 거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거기선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버턴이 잠깐 토트넘을 추월했었는데 다시 에버턴보다는 위로 올라갔어요. 한 경기 더 하긴 했지만요. 리그 무실점은 7경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7경기 무승 동안에는 한 번도 무실점을 한 적이 없고 다 골을 내줬는데 이번에는 무실점. 굉장히 기분 좋은 클린시트죠.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골을 내주지 않아야 단 한 골, 두 골만으로도 이기거나 뭐 비기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건이 그동안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 무실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풀타임 그리고 김지수 선수 명단 제외가 돼서 이게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짠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경기는 기본적으로 전반전 점유율과 슛횟수 모두 토트넘이 약간이나마 더 많으면서 전반전에 좀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손흥민이 자책골 유도를 해내면서 코너킥 키커로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내면서 소중한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웅크렸다가 후반전이 되자 브렌트퍼드가 기지개를 켭니다. 브렌트퍼드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좀 많이 하는 팀인데요. 이제 좀 더 체력적인 우위가 있죠. 왜냐하면 브렌트퍼드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지 않거든요. 토트넘의 체력 고갈을 노린 것으로 보여요. 토트넘은 앞선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에 72시간도 못 되어 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결국 브렌트퍼드가 강한 압박과 집요하게 문전까지 투입한 공으로 토트넘을 두들기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공격수 요한 이사는 골대를 맞히고 또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된 윙백 카요데의 롱스로인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꾸역꾸역 토트넘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교체 투입한 사르의 속공 가담, 손흥민이 사르를 향해 내준 정확한 스루 패스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좀 주목해서 보죠. 전반 29분에 자책골 유도가 있었습니다. 코너킥을 강하게 문전에 정말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 붙이면서 역시 전담 키커다운 모습, 아주 정석적인 그런 코너킥을 보여줬고요. 브렌트퍼드는 원래는 세트피스 수비가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그들답지 않게 수비가 자기들끼리 뒤엉켰어요. 골키퍼와 수비수 2명, 총 3명이나 되는 자기 편 선수들끼리 뒤엉키면서 그 중에 비탈리 아넬트의 몸 맞고 자책골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이제 유도한 뒤에 보통 자책골 유도의 경우에는 좀 멋쩍어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토트넘도 그렇고 팀 전반적인 모든 동료들도 그렇고 선제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오늘 경기 힘들었는데 드디어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표정으로 좀 좀 개운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밖의 공격은 대체로 조금 잠잠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큰 활약을 하진 못했고요.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2차례 슛을 때렸는데 모두 수비에 맞아서 유효 슛은 없었습니다. 후반 5분에 모처럼 속공 드리블 기회가 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속공이든 지공이든 드리블 돌파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후반전 5분에 첫 드리블 기회가 왔는데 스피드가 약간 손흥민답지 않게 느렸고요. 그건 둘째치고 볼 터치가 살짝 투박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손흥민이 아니다. 당장 사흘 전만 해도 유로파리그에서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줬던 그 손흥민이 아니다. 지금 지쳐있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부분 전술에서도 나타났는데 알았던 것 같아요. 감독도. 그래서 윙어 손흥민, 센터포워드 히샬리송 이런 구성이었는데 때때로 둘을 포지션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히샬리송이 좀 힘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왼쪽 측면 돌파를 하고 손흥민이 문전에서 받아먹으려고 시도를 하는 이런 공격 작업도 보였습니다. 성공하진 못했지만 좀 합리적인 그런 변화였다고 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와중에도 팀 플레이를 성실하게 하면서 최소한 어떤 수비 조직 유지 이런 면에서는 팀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비적인 기회를 했습니다. 단적으로는 전반 41분 경고를 받았는데요. 상대의 주포죠. 상대 가장 위협적인 드리블러 은베모가 속공 드리블을 시작하려고 할 때 손흥민이 뒤에서 그냥 대놓고 덮쳤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긴 했지만
상대가 속공을 할 수 없게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그런 헌신적인 수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 브렌트퍼드가 후반 31분 장신 라이트백 아제르를 빼고 새로 영입한 카요데를 투입했는데 더 어리고 빠른 풀백을 상대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반 38분에 오히려 드리블로 카요데를 털어버리고 좋은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친 와중에도 모든 힘을 짜내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땅볼 크로스를 한 직후에 굉장히 지쳐 보이는 얼굴로 이제 고개를 막 가로젓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후반 43분에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는데 환상적인 스루 패스가 나왔습니다. 침투에 들어가는 파페사르에게 연결했는데 수비진 사이에 난 틈, 그 채널이라고 하죠. 공이 들어갈 수 있는 패스의 경로를 정확하게 보고 사르가 발만 대면 되게 완벽한 어떤 빠르기로 패스를 줬어요. 이날 뭐 킥으로 자책골 유도, 스루 패스로 어시스트, 거의 뭐 손흥민 선수의 원래 캐릭터랑 조금 다르지만 특급 플레이메이커 같은 뭐 그런 중원의 지배자, 중원의 마에스트로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사르가 발끝으로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2대0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어시스트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어시 69개, 단독 17위가 됩니다. 기존에는 68개로 다른 에더튼과 공동 17위였는데 이제 단독으로 올라갔고요. 손흥민 위에는 16위 앤디 콜이 있는데 73개로 지금 4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공동 14위로 티에리 앙리와 애슐리 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설적인 뭐 앙리와 같은 뭐 완전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전설인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를 5개 더하면 앙리와 동률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기록을 보면요. 슛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당한 거 2개 있었고요. 키패스가 2개, 그중에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보면 5개 시도에서 1개 성공했어요. 이 기록만 봐도 평소처럼 이제 몸 상태가 좋진 않았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수비 행위가 무려 7회입니다. 태클 시도가 3회, 그중에 1개 성공했고 리커버리 5회, 걷어내기 3회, 헤딩 클리어 3회. 손흥민 선수 같은 기록이라기에는 수비가 너무 많죠? 그렇다는 게 수비 행위를 정말 많이 하면서 성실한 팀플레이로 팀이 이날 꾸역꾸역 지키는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담을 많이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수비 행위 7회는 이날 마이키 무어, 손흥민 선수의 반대쪽 선발 윙어였던 마이키 무어, 물론 일찍 빠지긴 했지만 무어가 단 1회였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열심히 수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집중해서 보면 좀 안쓰럽고 짠할 정도로 좀 무뎌진 발, 무거워진 발을 끌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 보상으로 좀 더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동료에게 어시스트를 해내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날 마침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토트넘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경기 전에는 판더펜의 부상 소식이 없었지만 관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 엔트리 제외 때문에 또 들어보신 부상당했죠? 그래서 이날 센터백 조합은 벤 데이비스와 아치그레이. 그동안 정말 다양한 플랜 C, 플랜 D가 나왔지만 이건 플랜 E, 플랜 F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포스텍 감독도 그동안은 뭐 드라구신처럼 발이 느린 센터백이 나와도 라인을 가급적 올리고 싶어 했는데 이날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선제골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완전 웅크린 우주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토트넘을 거의 뭐 저로선 처음 본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토트넘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그동안도 라인만 올렸지 압박을 세게 하진 않았고 조직적인 압박이 아닌데 활동량만 많고 그래서 개인 체력만 빼고 공은 못 뺐고 이런 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전술을 썼잖아요. 근데 이날은 확실히 웅크리고 상대가 크로스로 공격하면은 뭐 걷어내던지 킨스키가 쳐내던지 이런 식으로 문전만 틀어막으면서 어찌어찌 틀어막는 한 골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토트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좋았어요. 기동력을 보완해줄 선수 뭐 베리발, 사르, 스칼렛 이런 선수들을 차례로 투입했고요. 그중에 한 명이 추가골까지 넣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날 실리적인 운영이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브랜퍼드가 점유율을 지배하고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간 건지는 불투명해요. 하지만 최소한 이날의 경기가 좋은 힌트가 돼서 앞으로도 우주방어가 답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 중에 어떤 시간대는 우주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힌트가 포스텍 감독한테 오지 않았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는 뭐 이날도 여전히 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과적으로 2골을 창출해냈지만 그거는 자신을 배려한 전술이 아니고 그냥 뭐 자신이 오히려 다른 동료들을 열심히 커버해주고 보조해주면서 그러다가 나온 공격 포인트고요. 손흥민 중심의 상황을 세팅해주는 건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날 날린 슛 2개, XG 합쳐서 0.04입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결정력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는 넣기 힘들죠. 2개 합쳐서 0.04면
뭐 4%잖아요. 4%. 그러니까 25개를 날려야 1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정력으로 보면. 그 정도로 어려운 슛 상황만 있었다. 이렇게 지치고 무뎌진 날에 손흥민이라면 돌파나 이런 걸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돌파 같은 건 다른 선수들을 해주고 손흥민이 문전에서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팀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손흥민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쉬운 부분 전술, 쉽다기보다는 흔한 부분 전술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이날처럼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윙어 무어가 돌파를 시도하면서 자기한테 수비를 조금 붙이고 상대 투비 라인을 전반적으로 자기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만듭니다. 횡으로요. 그리고 약간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오른쪽 중미로 나온 클루세스키가 반대쪽 전환 패스를 하는 거죠. 클루세스키의 특기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그걸 받았을 때 아이솔레이션, 상대 풀백과 1대1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손흥민이 이날도 1대1 상황에서는 돌파를 잘했어요. 2대1로 갇혔거나 이럴 때 돌파가 잘 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손흥민의 돌파 능력 살릴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포로가 이날도 뭐 슛 한 2개 때렸는데 포로가 이제 슛을 빵빵 때리기보다는 깊이 들어가서 컷백을 한다. 다만 컷백을 할 때 문전으로 1차 쇄도하는 히샬리송이 아니고 히샬리송이 센터백들을 끌고 나가면 2차 쇄도하면서 그 노마크 상태인 손흥민한테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러면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에서 발만 되는 슛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가지 정도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뭐 부분 전술을 잘 만든다면 손흥민 선수한테 더 많은 슛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고 이번 시즌 득점을 좀 나눠주고 있었던 브레넌 존슨과 솔랑케는 2명 다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최근 유로파리그에서는 리그에서는 조금 무뎠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날카로운 활약을 한 바 있어요. 호펜하임 상대로 2골 넣었죠. 멀티골 넣었죠. 그리고 엘프스보리전 바로 전 경기에서 45분간 돌파 10회를 기록하면서 유로파리그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선수인데 뭔가 세팅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유로파리그에서 조금 더 잘했던 이유, 조금 더 이제 몸이 가벼웠던 이유는 개인적인 몸의 컨디션도 있지만 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술 덕분도 있었습니다. 솔랑키와 존슨이 없는 지금 결정력 담당 손흥민한테 슛 기회, 또 뭐 1대1 상황 이런 걸 더 많이 조성해 주는 게 팀 성적도 끌어올리고 손흥민도 좀 살리는 그런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날 반등의 기회, 반등의 계기를 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뭐 리그컵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계속 승리를 해서 최소한 강등권과 격차 벌려야 되고 과제가 많잖아요. 이 많은 과제를 포스텍 감독과 선수단,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